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8월인데요)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8월 7일부터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됩니다. 개식용업계의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고 개식용 종식에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다만 개 사육이나 증식, 도살, 유통, 판매 금지는 3년이 유예돼서 27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먹는 보험 사기 사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다음 달 14일부터는 운전면허가 아예 취소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생들을 학교가 2시간 동안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돌보는 늘봄학교 시행,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은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인데 여름방학 중인 7월과 8월에도 시범 운영을 거쳐서 2학기부터는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 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소식이겠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버전을 통해서 임대차 신고를 해왔는데요. 8월부터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도심의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도심에 있는 시 소유의 토지를 주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공유재산 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신용식 시의원은 도심 지역인 광양시 중동 1813-5번지 1원 4필지가 20년째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광양시에 개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신용식 의원은 해당 공유재산은 대지와 임야 등의 지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 중 일부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곳에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공유재산이 주차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장 부지 안에 컨테이너 박스가 방치돼 있고 공유재산 임야는 무단 불법 경작이나 무단 투기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온전한 주차장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 논란은 공유재산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그 관리와 운영 주체, 재산관리 및 운영을 해야 하고 공유재산의 활용이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광양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시 공유재산을 임시방편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 있는 공유재산이면 시민들을 위한 유익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서 광양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광양시 집행부 각 부서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부지는 인근의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이 조성돼 있어 점심시간이면 주차할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공간을 제대로 정비해 주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광양시에 주문했습니다. 광양시는 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 해당 공유재산 중 부지의 경우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위한 공고를 진행했지만 유찰이 됐고 또 임야로 지정된 부분도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용도 폐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광양시의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신용식 의원은 이 1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부지 매각을 고집하고 있고 해당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부지에 주차장이 있다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홍보하고 이 보행로를 조성해 먹거리 타운의 점심시간 주차난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부지를 매각해서 돈으로 바꾸는 것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 의회로 가볼 텐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순천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진보당 출신 의원이 선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순천시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1조 7천억 원대의 순천시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진보당 유영갑 시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 일부에서는 민주당 지역위원회에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 예결위는 전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이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 대신 다선 의원인 유영갑 의원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 9명의 위원 중 7명이 투표에 나선 가운데 유영갑 의원은 총 6표를 획득해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유영갑 의원을 추천한 시의원이 민주당 출신이고 또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 득표로 진보당 유영갑 의원이 선출됐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했다는 분석과 함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내부 분열이 의회 원구성에 반영되었다.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순천시 의회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했다는 분석을 믿고 싶으실 것도 같아요. 실제 의회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전남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민주당 출신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상황인 순천시 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출신 정당을 떠나 소신 있게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칭찬을 받을 일인데요.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출신 순천시 의회 의원들의 입장도 이번 진보당 출신 시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 대해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부 시의원은 예결위원장 선출에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자율적인 소신 투표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일부 시의원은 민주당 출신 시의원이 자기 당 소속 시의원 대신 타 정당 출신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고 또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이 타당 출신 위원장에게 투표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예결위원장 선출이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의 분열 양상을 외부로 노출한 것이다. 이런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후반기 순천시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김문수 의원, 이 민주당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 의원들의 결속을 그동안 강조해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있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노출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 아직 좀 이른 것 같으니까요. 좀 시간을 좀 두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지역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수 수서간 SRT 증편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증편은 어려울 것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 여수 지역에서 여객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여수 수서간 SRT의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2028년 이전에는 증편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의회 임시회 전남도건설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무경 전남도의회 의원은 최근 들어 수서 여수간 SRT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차 편수와 운행 횟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1일 2회에서 6회로 증편 운행이 필요하고 전남도가 나서서 증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전남도의회에서 SRT 증편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전남도는 오는 2028년 완료 예정인 평택에서 오송 고속철도 제2 복선 확장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증편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현재 선로가 부족해 증편이 어려운 상황으로
평택 오송 고속철도 복선 확장 공사가 2028년에 개통되어야 선로 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때가 되어야 선로 확보나 SRT의 증편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7월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보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7월도 다 지났어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벌써 정말. 7월 다 지나고 근데 8월이에요 이제. 예, 와우. 좋은 일이죠. 와우. 아니 뭐 장마도 이제 뭐 다 끝나가고 네. 이제 열심히 노는 그러네요, 일만 또. 남았습니다. 여러분 즐겨야죠. 어쨌든 그래도 음. 매 8월은 달의 좀 놀수 있으세요? 시작은 예, 뭐 7말 8초 항상 휴전기가 있습니다. 예. 꿈에 그리던 휴전기. 그렇군요. 이 꿈에 집, 그리세요? 예, 아니 꿈에 그리죠. 항상 그 꿈에. 생각만으로 항상 버티고 있고 그래요? 또 이번에 즐기고 나면 겨울 휴전기를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음. 거죠. 예. 휴전기라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더 편안하다고 부담은 좀 할까요? 덜하죠. 어쨌든 그 날짜가 임박해야지 또 쫄리는 맛이 있는데 지금 임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어떤 그런 상태로 그러시구나. 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달의 1일이 또 시작되면 왠지 또 그래도 또 이번 달도 한번 좀 잘 지내보자라는 마음을 조금 초반에는 새 가지게 출발하는 되지 느낌. 않으세요? 맞아요. 네. 예, 좀 허무하기도 하면서. 가는 세월이 아쉽기도 하지만 네. 또 새로운 달이 곧 시작되니까 다들 이제 아직도 많이 덥지만 그래도 좀 더 힘내시고 힘차게 또 8월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긍정적이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런 마음을 좀 갖도록 허무하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좀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8월을 또 맞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죠. 한 주간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가족 간의 뭐 금전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에게 이제 부동산을 준 경우에 관련된 판결을 지금 좀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하나는 이제 생전의 며느리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분이 아들에게 특별하게 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 하나랑 예.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과세관청에서 봤을 때는 좀 고액의 돈이 이렇게 주고 받았을 때는 이게 증여로 의제를 돼가지고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판결을 좀 하나 가져와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내용 바로 살펴주시죠. 네, 첫 번째 판결은 뭐냐면 이제 서울 고법에서 최근에 판결한 건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의 아들과 그 아들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렇게 절반씩 생전에 이전을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나머지 자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류분을 주장한 거죠. 그랬더니 이거는 뭐 아내가 받은 거는 나에게 청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퉜는데 결국 뭐 이제 법원 입장은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그 자녀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뭐 부동산을 이제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거는 자신의 자녀에게 준 걸로 봐서 자신의 자녀가 상속받은 걸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수익한 걸로 봐서 유류분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네. 그런 판결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금전 거래였는데 5천만 원을 이제 증여받은 걸로 해가지고 세금이 부과되니까 이 사람이 이걸 취소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서울 행정법원에서 뭐라고 봤냐면 과세관청에 의해서 증여자로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돼서 납세자 그러니까 그 돈 받은 사람 명의 예금 계좌로 계좌가 이체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납세자가 이제 주장을 한다면 그걸 증명할 책임은
그 납세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안 됐다라고 해서 이 뭐 5천만 원이 뭐 고액이잖아요. 이렇게 고액을 뭐 아무리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뭐 자기 주장으로 예전에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 뭐 차용증이라든지 그러게요. 아니면 그 이전에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명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은 뭐 이 이제 증여세를 내라고 한 이 부과 처분이 이제 부당하지 않다라고 한 거죠. 이게 아무래도 가족 간의 거래다 보니까 그런 증빙 자료들을 세세하게 남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제가 아버지에게 돈 좀 빌려드리면서 차용증을 씁시다라고 했다가는 뭐 차용증을 나한테 쓰라고 그렇죠. 만약 뭐 그 정도 역정만 내시면 되는데 어떤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방송 안 들으시는 거죠? 예. 어쨌든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아버지는 않지 어떤 않습니까? 팀이시로? 근데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뭐 그렇죠. 우리끼리 돈 빌리는데 뭐 그런 것까지 쓰면 각서를 쓰라는 말이야 뭐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비교적인 이런 고액의 거래를 하실 때 증빙 자료를 잘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향후에 어떤 좀 억울하게 뭐 증여세 폭탄을 맞는다든지 이럴 네. 수도 있으니까 좀 이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족끼리 뭐 그런 걸 쓰고 뭐 그래 이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뭐 영수증이라든지 뭐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갖추어 놓는 게 세금을 폭탄을 맞지 않는 어떤 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재 판결 이렇게 정리해보고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산을 부동산이나 현금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상속 재산도 이런 형태들이 보통 있습니다. 이 상속받을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와 현금일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정치권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논의가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또 상속 얘기는 어떤 게 있을지 살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죠. 아이고 나전아 요새 엄마 간병한다고 네가 고생이 많다. 이거 엄마 통장이랑 체크카드인데 오늘부터는 나전이 네가 관리해라. 아니 이거를 왜 나를 줘요? 아이고 이제 내가 앞으로 살면 뭐 얼마나 살겠어. 그리고 이거 너 안 주면 내가 누굴 줘. 지금까지 나 보살핀다고 고생이 많은데 치료비랑 이것저것 이 카드로 다 써. 그리고 너도 애들이 셋이나 되고 힘들잖아. 안 그래도 저 엄마 간병한다고 직장도 못 다니고 좀 힘들었는데 그럼 엄마 돈 좀 쓸게. 네가 장남이라 고생이 많아.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 엄마. 형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이제 우리 둘뿐이니까 우애 있게 우리 엄마가 항상 우리 두 형제에게 우애 있게 사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그렇게 잘 살자. 그래. 아니 근데 그 엄마 핸드폰이랑 카드랑 뭐 그런 거 다 어디 있어? 엄마 핸드폰은 뭐하게? 그거는 내가 잘 놔뒀어. 아니 그 우리 엄마 현금 부자잖아. 얼마 남기셨는지는 알아야지. 나도 자식인데 그 핸드폰 좀 줘봐. 이 자식이 엄마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타령이야. 형이 알아서 잘 놔뒀다고. 뭐? 아니 줘보라고. 어제 엄마랑 그 통장에서 형한테 다 계좌이체 시켰구만. 이 말이 되는 거야 형? 여기까지. 야, 이 우애 있게 지내라는 말이 이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금 돈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려다가 못 올라가실 것 같아요. 네. 마음 편하게. 예. 아무튼 뭐 이게 또 그 흔한 일일 것 같으니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찾을 수가 있을지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풀어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전 법정 부보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꽁트 앞에서 들으셨던 꽁트, 돌아가신 어머니의 체크카드에서 장남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자기 계좌로 이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현금 자산을 그냥 장남이 이렇게 어머님의 그 말씀이 있으시긴 했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유언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 유언장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은 상속이 개시가 된 거잖아요. 그 네. 순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망하신 그 순간에 이미 상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뭐 이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은 이미 개시가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어머니의 계좌에 남아 있었던 돈 결국에는 예금 채권이겠죠. 이건 역시 이미 상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꽁트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동생하고 형 이렇게 두 사람만이 이제 상속인이라면 2분의 1씩 가져가겠죠. 그래서 엄마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50만 원은 동생 몫이고 50만 원은 형 몫이겠죠. 근데 이거를 반반으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지금 형이 몰래 동생 몰래 이게 자기가 뭐 이체를 시켰다. 뭐 자기 계좌로 이체를 시켰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기가 다 그냥 꿀꺽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 문제가 되고 사실은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운데 뭐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해서 정보 처리를 하게 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지금 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형에게 다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동생의 어떤 동의하에 둘이 협의하에 이루어졌다라면 모르겠지만 동생 몰래 이것을 자기 자신이 그냥 이렇게 처분했다, 임의로 처분했다, 당연히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문제가 됩니다. 예. 현금의 경우에 일단 그 어머님이 그 체크카드를 아들에게 줬잖아요. 뭐 나 돌보느라고 일도 그만두고 아이도 셋이고 요걸로 내가 써라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고래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조금 다른데요. 음. 우리가 이제 그 법에서 말하는 현금과 예금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제 일단 현금이 만약에 진짜 현금 부자라는 그 의미가 뭐 이제 통장도 많고 통장에 예치된 금도 금원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집에다가 현금을 쌓아둔 정말 리얼 현금 부자였다라고 하면 뭐 장롱에 있든 금고에 네, 있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거의 이제 유언을 하시면서 네가 그동안 나 보살핀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라고 하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뭐 돈을 준다. 눈치를 주셨다. 네, 진짜 현금이다. 네. 라고 한 것과 아니면은 내 뭐 통장에 있는 돈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건 사실 조금 법적으로는 다른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요건을 갖췄다고 한다면 이 현금을 이제 이 돈에 대해서는 동생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유류분이나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한정되겠죠. 네. 근데 이제는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형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자기가 이제 기여가 있잖아요. 네, 보니까 어머니가 인정했잖아요. 네가 그동안 나 보살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한 인정 부분은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엄마가 허락했고 내가 그동안 보살폈으니까 그냥 내가 가져가도 되겠지라는 거는 법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아하. 않아요. 그렇죠. 동생이 입장에서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증거 증거 있느냐, 있어? 유언 있느냐, 뭐 법적인 형식을 갖춰준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그럼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현금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이거 가정에서 상속에 대한 문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상속인들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크게 이제 민법에서 규율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결혼이나 출생을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상속은 사망 신고를 해야지 그 개시되는 게 아닙니다. 어. 그냥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순간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상속의 순위가 일정한 순위들이 있잖아요. 1순위는 이제 자녀고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없으면 이 순위가 이제는 이제 부모님이고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는 이제 동순위로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상속인이 한 명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다 받으면 되니까. 근데 상속인이 이제는 2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늘 이제 분쟁의 그것이 되는 건데 민법 1006조에 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 재산은 공유로 해요. 공유. 근데 여기서의 상속 재산은 법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채무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빚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남기신 거 플러스 되는 것만 받고 빚은 뭐 이게 아니. 그건 이제 한정 승인 개념으로 가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공유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 분 앞으로 부동산이 있었으면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음. 만약에 상속인이 3명이고 그 상속인 3명이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 3분의 1씩. 네. 근데 이제 등기상 3분의 1이 등기는 안 되지만 상속이 개시되기가 동시에 내가 이제 그 3분의 1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부에 내 이름을 올려야만 이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 딱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하고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속이고 두 번째는 경매 과정에서 낙찰받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등기부를 뭐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서 등기부에는 여전히 뭐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유 관계로 소유권은 변동이 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랬을 때 그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상속 등기를 신청을 해야죠. 관할 등기소에 가서 그래서 등기부를 이제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등기부를 정리를 하지 않아도 일단 상속은 개시돼서 공유 관계로 전환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퍼센트에 그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난 더 받아야 된다. 네, 그쵸? 네. 만약에 오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맞아요. 딱 금액으로 평신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아니 나는 3분의 1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그쵸.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꽁트의 사례처럼 만약에 장남만이 어머니가 이제 아프셨던 것 같은데 네. 어머니의 병원비, 뭐 생활비 그 외에 뭐 이제 특별한 간호 이런 걸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는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했다고 한다면 법에서는 특별한 부양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이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거를 상속인들 사이에서 동생하고 이제 원만히 대화를 해서 아 그래 형이 그동안 많이 했지 뭐 장남으로서 더 많이 고생했지 그러면 형이 더 가져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아니다 그건 똑같이 나눠야 된다 형은 오히려 형은 뭐 장남이라는 이유로 되게 대접받고 살지 않았냐 나는 똑같이 나누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법원에다가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속 재산이 분할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법원이 나의 기여분을 인정해 줘라. 그러면은 여기 만약 이 사례로 봤을 때 부동산이 한 채 있는데 그럼 2분의 1씩 지분씩 갖는다고 했을 때 나는 여기 더 받아야 된다. 아니면 네. 내가 이걸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게 합의가 안 돼,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말고 그러면은 현금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상속인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지 이것도 뭐 현금과 예금은 조금 다릅니까? 네, 예, 달라요. 아까 그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잠깐 하다 말았는데 예. 사실은 현금하고 예금은 완전히 달라요. 현금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돈 다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무상 그 현금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통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사실 예금 채권이에요. 그렇죠. 은행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데 현금이 그 예금과 같이 분할돼서 이 돈다발이 이렇게 그 법상 상속분에 따라서 이만큼은 누구한테 이만큼 누구한테 이렇게 분할돼서 귀속된다고 의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현금의 지급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겠죠. 그러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무상 어떤 현금 다발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된다라고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 예금하고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고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 우리 꽁트 사례처럼 엄마가 뭔가를 주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엄마 저 자꾸 그 카드나 통장 이런 거 주지 말고 기왕이면 좀 현금으로 뽑아놓자. 뽑아서 나한테 좀 넘겨주라. 네, 그렇게 해야지 동생을 배제하고 혼자 아하. 취득할 수 있는 안전적인 방법이라고 그런데 할 수 이제 또 있겠죠. 동생 입장에서는 네.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현금 자산이 많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뭐 그 특별 수익액으로 그러니까 생전에 이미 주신 거야. 네. 막 툭 떼서 그러면 그거는 이미 이제 형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속의 성급분을 받았다는 거야. 성급금 뭐 형태로. 예, 그러니까 예. 이거를 포함해서 계산해 달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원래 받을 상속분을 먼저 받았다라고 한다든지, 근데 형 입장에서는 또 엄마가 그건 현금 뭐고 이건 이거지. 엄마가 현금 인출해갖고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 나한테 예.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다투다 보면 이제 진흙탕으로 가게 되는 아하. 거죠. 그때 이제 이게 과세 당국에도 다 걸리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까지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인출해서 줬을 때 거액이 인출됐을 경우 지금 이제는 상속세법상 2억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2억 정도가 이렇게 인출된 거는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상속 받은 걸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다 상속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라는 거는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은행에서도 그저 상속인인데요, 좀 주세요라고 마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절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예금은 우리 이제 법상으로는 금전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처럼 네. 다 이제 금전 채권은 가분 나눌 수 있는 걸로 봐요. 가분 채권이라고 봐서 상속이 개시된과 동시에 만약에 어머니 앞으로 1억의 예금이 있었으면 5천만 원 그냥 내 거가 된 거예요.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은행에서는 동생이 혼자 가서 저 5천만 원 주세요 하면 줘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받아오세요. 내 돈 찾아가는데도. 그리고 또 어떤 은행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책임지기 싫어서. 왜냐하면 이게 네 맞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현금 재산만 있다고 한다면 아주 명확하게 딱 1억 그러게요. 딱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 뭐 분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부동산도 있고 뭐 채무도 있고 막 이렇게 많이 복잡한데 이것만 딱 떼서 이게 줬을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뭐 그걸 부당하게 지급했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 이거는 상속인들 다 합의하신 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게 다 일반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겠어요. 당연히 이 예금 채권이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괜히 이걸 누구한테 섣불리 줬다가 불필요한 그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근데 은행이 너무 깐깐하게 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은행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연한 절차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상속 받을 때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뭐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피상속인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이제 법적으로 표현하는데 네. 지금 사례처럼 내가 이제 여러 자녀가 있는데 특히 한 자녀가 나에게 정말 잘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근데 내가 얘한테 특별히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뭐 예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제 본인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말 상속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생전에 그 줬던 돈이 뭐 특별 수익액으로 해서 뭐 상속분을 미리 땡겨준 거다. 우리 그냥 하는 말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남은 상속인들 끼리의 분쟁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언으로 내가 유언을 남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돈에 대해서는 이 공동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내가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누구 1인에게만 주겠다라고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으로 만약에 남기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이제 공동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하는 문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의 일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예. 일단은 그 유언을 하신 분의 뜻에 따라서 1인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유언의 근데 적법한 형식을 다 갖춰야겠죠. 예. 그 부분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만 했었는데 그 최근에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요. 그 상속세를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나온다고 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이 이제 뭐 최근에 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좀 주최를 해가지고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이제 개최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주요 취지가 이제 기업도 상속세 이제 기업을 넘기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맞아요. 상속세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라는 개념은 사실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거예요. 자, 상속세는 말 그대로 상속이 발생하면 이제 부과되는 세금인데 자본이득세는 일단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다고 해서 바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팔아서 실제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었을 때 그때 세금을 부과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나에게 상속을 이제 해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모았을 때는 이미 그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세금 납부 의무를 이미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대로 또 물려받았다고 해서 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뭔가 좀 부당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계속 이제 말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좀 유례 없는 높은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다. 많은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너무 높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부동산만 상속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당장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을 물납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참 이게 이제 또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많이 부담스럽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가산세까지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를 또 일정 기간 안 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차차 자본이득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과세 시점을 조금 늦추자 뭐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득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제 그러니까요. 물려받은 재산으로 뭔가를 처분했을 때 그래서 정말로 내가 실제 이익을 얻었을 때 거기에다가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오늘 이번 주 내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 8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자연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호수나 뭐 하천, 강, 바다 수질 오염 심각한데 요즘에 오염된 하천과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EM 흙공 던지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네, EM 흙공은요, EM 발효액과 황토흙을 섞고 이 공 모양을 빚어 모양을 만든 뒤에 2주 정도 발식히면요, 이 솜처럼 생긴 곰팡이가 피고 콩콩한 냄새가 나는 딱딱한 흙공이 되는데요. 네. 효모, 유산균, 누육균 등 이 80여 종의 미생물이 들어있어서 수질 정화, 악취 제거 등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EM 흙공을요, 하천에 던지면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된 하천을 살리고 이 하천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태 환경도 회복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흙공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여수 대표 하천 영등천에 던지는 여수 지구사랑 봉사단이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온 흙공을 만들고 던지는 봉사가 있었는데요. 환경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영등천아 맑아져라 지구야 사랑해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등천에 흙공을 던졌습니다. 저는 저기 여수지구사랑 봉사단 단장하고 있는 김학성이라고 합니다. 문을 만들고 간 흙공들 이렇게 보관이 다 이렇게 벌레가 많죠. 이렇게 그러면 옷이 올 때 되면 이제 발효가 돼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오거든요. 원래 한 일주일이면 발효가 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시일 때문에 EM 발효를 섞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흙공을 만들어요. 이제 손으로 이렇게 손톱에 이렇게 황토도 끼고 해서 피부에 좋으니까 피부에 양보해가지고 만들어놨다가 그렇게 던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만들면 되게 한 50kg 한 100kg 정도 만들거든요. 황토 100kg면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저 상자에 보관하신 보물 상자네요. 네. 아니 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요. 네, 많아요. 저런 것들이 먹을 거잖아요. 이 생태계 자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미생물을 먹기 위해서 미생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곤충들부터 많이 생성이 돼요. 어떤 물가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와도 마찬가지고 새로 수초들이 생겨도 생기는 생물들이 달라요. 저는 이제 이런 하천만 아니라 이제 수초 현상이 생기면 걔네들이 소금쟁이에 살고 고기들이 사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봐도 이렇게 달라. 아이들 커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자연의 좀 신비로움 같은 거를 그런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저 문 열면 어떠세요? 기대가 되세요? 한 달 뒤에 문 열면? 이제 곰팡이가 발효가 얼마큼 잘 됐나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딱 이렇게 뽀얗게 곰팡이균이 싹 올라서면 너무 이뻐. 지금은 그냥 딱 진흙 덩어리잖아요. 네, 진흙 덩어리인데 이제 저게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해서 하면 이제 곰팡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가만히 놔둬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물 속에 붉은색들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발효된 황토액을 던진 거예요. 물속에서 발효가 돼서 물고기 뭐 식량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예전에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굉장히 더러웠었어요. 지금은 이제 생활하수도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바다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더러웠던 것들이 우리가 이게 흙공을 한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요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해주고 나니까 여기가 굉장히 맑아져서 청동오리도 날라오고 원앙도 날라오고 그래요. 저는 원앙 여기서 처음 봤어요, 진짜로.
원앙도와 살고 얘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게 이제 깨끗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오래 사신 분들이 냄새가 많이 나는데 냄새가 많이 사라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건강해야지 사는 환경이 또 밝아져야지 좋잖아요. 이 구간에 내려가는 물들이 깨끗하게 정화돼 내려가는 거네요. 그렇죠. 얘들이 내려가면서 이제 쭉 내려가면서 점점점 같이 이제 엮어지면서 맑아지는 거죠. 선생님 이 봉사를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봉사하게 된 거는 이쪽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는 남들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단체가 지구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봉사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게 되니까는 같이 이 일을 전국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같이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좀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남들 다 하는 거 같이 도움 주는 거고 하는데 이거 하고 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나 엄청 마음이 편해요.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환경교육을 통해서 이쪽에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대학생, 고등학생, 그다음에 이제 그 취업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깨닫고 내가 이렇게 먹는 물 하나 버리는 쓰레기 하나 그런 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해서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던질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스트레스 풀으라 그럽니다. 내 이렇게 가슴에 일치고 있으면 강에다가 던져지만은 정말로 나의 마음도 날려주고 이렇게 탁 흑공을 던져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 몸에 막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분 좋게 던지라고 웃으면서. 땀은 흘리는데 좋은 땀이라서 만약에 이게 다른 일을 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 좀 다르겠지만은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땀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 몸에 있는 에너지 자체도 충전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나 봐요. 예, 많이 해요. 우리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또 고맙기도 하고. 흙봉을 만질 때 느낌이 어떤가요? 만들 때와 만들고 던질 때의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기 이제 흙공이 던지려고 이제 딱 꺼내놓으면은 곰팡이가 그렇게 이쁘게 폈어요. 하얗게. 예. 그러면 이렇게 제가 딱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뭐 강아지 털 폭석폭석한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이뻐 그냥. 그래서 이 곰팡이가 이렇게 예쁘구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곰팡이 이쁘다고 하면 잘 못 믿어. 거짓말같이 느껴질 텐데 곰팡이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제 그 곰팡이를 이렇게 곰팡이가 다 된 걸 갖고서 우리 흙공을 여기다 던지거든요. 던질 때 이 하천이 굉장히 맑아서 지구가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던져서 좋기도 하고, 그리고 흙공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흙이 묻으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부에 되게 좋은 거니까는 부담 갖지 말고 좀 잘해보자. 그래서 흙공 만드는 방법 알려주세요. 흙공은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을까요? 물어봐요. 그럼 흙공은 꼭 자기처럼 만들면 된다.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이쁘게 만들고 자기가 안 이쁘다고 생각하면 안 이뻐지니까 자기처럼 만들어. 그러면 흙공을 다들 이쁘게 만들어요. 다들 이쁘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촉감 촉촉하고 느낌이 정말로 이게 또 발효가 돼서 우리가 연덕천에 던질 때 지구가 깨끗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던 세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환경 때문에 오는 문제인데 뻔히 알면서도 내가 나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 돼서 같이 우리 환경하고 자연하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가 돼서 지구가 곧 나고 내가 지구고, 내가 지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준대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은 하천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고 하나밖에 안 남은 거여서 정말 소중하게, 지금은 오늘은 물도 많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맑아질 때마다 정말로 기분이 좋아요. 이거 하나 남은 거라도 잘 지키자. 흙공이라는 자체가, 또 영등천이라는 자체가 선생님이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의 활력소, 삶의 활력소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얘랑 나랑 하나 되는 그런 느낌, 자연과 내가 하나 돼서 같이 살려고 할 때 내 삶의 활력소, 정말로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뭘 이렇게 물질적인 측면은 못 해주더라도 이렇게 자연에서, 자연이 환경이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사는 이 공기가 우리들한테 다 와서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삶의 활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시간과 자연과 선생님이 하나가 되는 거네요. 네, 예. 중간에 한 번씩 올 때도 있습니다. 와서 보고 물이 얼마나 맑아졌나 보기도 하고 그래요. 차 타고서 집에서 와보고도 싶고 그래요. 우리가 좋은 사람 있으면 보러 가듯이 내가 또 이렇게 좋은 환경 갖고 있는데 잘 있나 보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연등천아 맑아져라 지구야 사랑해라는 구호를 꼭 해요. 연등천아 맑아져라 지구야 사랑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를 네, 7월 31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7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달 8월이네요. 예. 목요일과 금요일,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송률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한다는 점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잊을게 끝곡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 노래 들으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용선이었습니다. 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래.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다시는 내게 올 수 없게. 안개처럼 사라져간 다시 못 올 그 지난 날 함께한 추억